앞에 뭐 잘리면 안 보시고 화학 반응이 가역 비가역이 있는데 비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있고 기체 발생 반응이 비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수소가 이 황산 아연이라는 앙금 주변에 적정량의 에너지를 적당하게 충돌해야 되는데 충돌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돼.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새끼 워낙 빨라가지고 치고 튕겨 나가버리잖아 이 새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기체가 발생해버리면. 근데 심지어 수소는 거의 이상기체거든.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 역반응을 관찰하기 힘들고. 이 중에서는 굳이 따지면은 앙금 생성 반응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긴 해. 근데 앙금 생성 반응도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AgCl이 되는 비율이 사실 이거 용해도로 이거 배웠으니까 배운 거 기준으로 거꾸로 설명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AgCl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되는 이 비율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대략 AgCl 입자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만 개를 가져와야 한 개가 쪼개진다는 얘기란 말이지. 이것도 역반 관찰 안 되고 이거는 H 플러스랑 OH가 물이 되는 거니까 거꾸로 물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무슨 비율이냐 이게 10의 몇 승이냐 14승, 7승 7승이지. 그러니까 곱하니까 14승인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진짜 물은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지. 근데 없는 건 아니지. 왜냐면 1몰이라고 하면 10의 23승인데 10의 23승 중에 10의 7승 빼면은 빼도 10의 16승이냐? 또 되게 많거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떨어진 애가 훨씬 더 많지. 어쨌든 비율상으로 보면은 10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쪼개지는 개념이니까 비율상으로 거의 안 쪼개져. 관찰이 안 됩니다. 연소 반응도 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반응시키냐? 1번이랑 겹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1번이랑 4번이랑 연소이자 기체 발생 반응이자 산화 반응이잖아. 근데 왜 따로 이렇게 굳이 이걸 나눠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더 헷갈리게 되는 건데. 예제를 봅시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 있는 거 고르라는데 일단 기억은 금속이 산화되는 과정이고 기체가 발생했네. 그럼 기억은 비가역 반응이겠네. 리면은 이건 뭐 물이야 뭐 증발했다가 응축됐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둘 다 기체 상태가 같은데 어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앞에 이제 예시랑 겹치잖아요. 이거. 그럼 다 아니야. 다 기체가 되는 반응이니까 뭐 상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중화 반응이니까 맞더라. 이렇게 하면 비가역이다. 시간이 많으니까 야, 진도가 뭐 많이 나갔냐? 지금 한 명 붙잡고 이거 또 보호관도 아니고 사람의 미래가 어둡다. 빡세게 나갔어? 혼자 하면 더 빨리 나가잖아. 막 가속되는데 막. 빨리 나간 것 같아 오늘 물리는. 별로.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려고. 그래서 천천히 하기 위해서 내가 밑밥을 깔아놓은 거지. 딴 거 하자. 노벨상. 올해 노벨상. 한강이요? 아니. 한국에서 노벨상 사진이 한강밖에 안 돼요. 한강 노벨상 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 그거 알고 있냐? 뉴스 나온 거? 한강 노벨상 타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들,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안 죽었거든. 그래서 5.18은 그 광주 폭도들을 죽인 거는 정당하다. 근데 5.18로 편을 타는 거는 빨갱이를 미화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약간 정신 나간 할머니 아버지들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 노벨상 취소하기 주겠다 거기다. 근데 옛날에 그 김대중 노벨평화상 탈 때도 그랬어. 그건 알고 있어? 응. 진짜 사람들 너무 하찮다. 아니 저 그 책 읽어봤어요. 그거 읽어봤어? 응. 그 책 살라고. 그거 저 보고 울었어요. 그래? 슬프냐? 아니 우리 엄마가 나이가 거의 70대 75살이거든? 근데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줘야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지. 못하는지 아예 모르는 거지. 네. 근데 이게 그 해나 그 전년도, 전전년도가 어떤 걸로 상을 탔는지를 너희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 화원한테 그런 물질 정도 하는 거면 이론상으로 뭐 공식을 대서 증명을 하거나 못해도 저 사람이 저런 걸로 탔대 하면은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거다 이런 것도 관심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을 물어보진 않지만 내년이나 이럴 때 뭐 작년에 뭘로 어떻게 탔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과연 물어볼까? 근데 네가 붙을 것 같으면 물어봐. 그런 경우 있어. 저기 작년에 그 도쌤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과거 면접 볼 때 나도 얘기한 적 있지 않냐? 뭔 책 읽었냐 하면 딱 세 개 두 가지가 이제 세 개가 추가되면은 코스모스랑 이기정유전자 추가되면은 사피엔스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다 읽었대 이 새끼들이. 그래서 줄거리 얘기하면 줄거리를 몰라. 코스모스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그냥 쉽게 얘기할 정도의 쉬운 중학생 대상의 책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물론 엄청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줄거리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줄거리를 얘기하지? 그럼 붙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 설명하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봅시다. 올해 화학상은 누가 탔냐면 이거 알아? 구글 최고 경영자가 탄 거? 네? 이거 화학자가 아닌 사람이 상을 탔어. 노벨 화학상을. 구글마인드가 알파고 만드는 그 구글의 자회사야. 알파고로 이제 이미 끝났잖아. 더 이상 알파고를 사람이 못 이기잖아. 그 이세돌 이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게임이나 패턴을 연구하는 거는 바둑이나 이런 게임 정도는 이제 마스터했다 하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면은 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이론 같은 걸 찾아본 거야 구글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 게놈 분석을 하는데 분석은 다 끝났는데 그 분석을 하면은 DNA 구조가 뭔지를 아니까 그 DNA 구조가 뭔지 알면 그 DNA 구조에 따라서 전사를 할 때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오는지 알잖아? 근데 그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DNA 서열이 몇 백조 개의 서열을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는 아미노산을 조립을 해도 이게 어떻게 조립될지조차도 몰라. 예를 들면 뭐 저기 기와집을 분해를 해가지고 기와가 100장이 들어가고 나무 새로 뭐 대들보가 하나가 들어가고 몇 킬로가 들어가고 창문이 얼마고 창호지가 몇 개고 바닥에 돌을 깔고 이런 재료를 알려주는 거잖아 DNA가. 근데 DNA는 희한하게 재료를 알려줬는데 그 DNA 재료를 가져오니까 알아서 조립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꼬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거기 있는 아미노산을 다 나열해서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꼬일지까지는 추적할 수 없어. 그 정보를 구글 알파고 대신에 알파 뭐 프로틴 해가지고 알파 아미노산 이래가지고 단백질을 서열을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런 명령어를 줄 테니까 네가 이런 아미노산을 조립하면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립될지 추정해봐 라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 DNA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모든 패턴을 다 밝혀냈어. 그래가지고 아마 몇 년 내로 암이나 병은 현재 있는 병은 다 치료될. 그래서 이걸로 구글 사장이 상을 탔잖아. 이게 화학이지 단백질 구조를 AI가 예측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 안 나온 게 아니거든. 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본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 사실. 수소결합하면서. 어디 갔냐? 단백질. 여기는 수소결합할 때 단백질이 안 나오나? 수소결합할 때 단백질 나오는 게 화원인가? 좀 뒤쪽에만 보여. 이건 아니야? 더 뒤였냐? 맨 앞장에 있을 더 앞인가? 네. 아, 분자간임 설명하면서 네.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도
어떤 수소입자랑 어떤 산소입자가 가까이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나열을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 인력이 10이고 여기에 인력이 10이고 여기에 인력이 20이라 가정하면 얘는 얘를 땡기는 게 아니고 얘를 땡기겠지. 그럼 얘랑 얘랑 땡겨가지고 얘가 V자 형태가 약간 원형 형태가 되면 여기 있는 일부 애들이 수소결합을 하면서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때로는 느슨하게 요렇게 요렇게 때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구성되니까 헤모글로빈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유전 인자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왜 저렇게 접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알파 그 프로그램에다가 단백질 정보는 이렇게 접히는 거야. 수소결합이랑 분산력 같은 개념이 있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아미노산 정보, 그러니까 DNA 정보를 싹 뿌려버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상을 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명은 이 사람 프로그램 만든 도움 준 사람이고, 물론 동네 아저씨들은 아니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 서울대 뭐 화학과 교수 이런 느낌이지. 워싱턴대 정도만 되면은 뭐 MIT급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울대급은 아닌데 연고대급은 되거든. 거의 서울대급이야.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야 어쨌든 간에. 거기는 화학 교수가 여기 상을 탔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약을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나노물질을 만들거나, 그리고 심지어 기계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 내가 거미줄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지. 일반적으로 단순 형태의 결정 형태로 탄성력을 만들 수 있는 금속 물질보다는 거미줄이 더 튼튼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무슨 미세한 물질을 만들 때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로봇조차도 단백질을 만드는 게 더 튼튼해. 그래서 이런 센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체에다가 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름이 알파고가 아니고 알파폴드다. 왜냐면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접히는 거를 연구한 거니까.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을 탄 거고. 그러면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으로 갑시다.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전사랑 번역이라는 걸 개념이 있다는 거를 너네 중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한 학년에 한 200명 되냐? 몇 명 되냐? 180명. 180명? 180명 중에 5명이 될까 안 될까?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아들어도. 근데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은 알파고를 만드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탔어. 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언제 연구한 거야? 시간이 나와 있나? 90에서 77살이니까 이 사람들이 머신러닝 개념을 호피드 네트워크를 언제 되는지 찾아봐야겠다. 이게 그래도 한 3, 40년 되지 않았을까? 1982년. 선생님 83년생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어날 때쯤에 뇌 신경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뇌 신경도 결국은 과분극, 분극이 역칩값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네. 있거나 없거나, 0이나 1이네. 뇌는 컴퓨터네. 뇌가 컴퓨터니까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극을 줘서 뇌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딥러닝의 기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이 쌓이다 보니까 컴퓨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달라고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은 게 알파고거든. 그러니까 알파고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 91살이에요. 선생님이 나이가 지금 40 몇 살이니까, 83년생이니까 91살이면은 40을 빼야지 여기서. 그러면은 안 죽으면 탄다고 노벨상은, 유명한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90살까지 살기 힘들지. 또한 80살, 70살에 죽으니까 죽어서 못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이렇게 보면 91살, 77살에 사는데 이 사람 젊긴 해도 여기서 40을 빼도 37살이거든? 그러면 40대, 50대 돼도 노벨상 타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 좀 읽어보고 노벨상 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물리학이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뭐라고 해야 돼? 머신러닝을? 수학인가? 물리학? 컴퓨터? 그게 물리학 아니에요?
그렇지. 컴퓨터의 그런 공학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저항에 따라서 전기가 신호가 간다 안 간다 이런 개념을 확장하면 결국 인공지능도 물리학이지라고 해가지고 딴 사람들 쪽으로 이 파트를 뺏길까봐 노벨 물리학상 쪽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물리학이야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에 너네 뭐 기하학 배운 다음에 그 다음이 인공지능학 이럴 수가 있었는데 물리학에서 이제 앞으로 1단원이 역학, 2단원이 전기학, 3단원이 파동학, 4단원이 인공지능학 이런 식으로 되게 하려고 끌어온 거야. 이미 스카우트를 한 거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을 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 것조차도 결국은 통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만든 최초의 머신 이름이 볼츠만 머신이야. 이것도 너네가 배운 거랑 관련이 있어. 볼츠만 슈테판 그 볼츠만 연력학 그 분포 있잖아. 그게 통계잖아.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건 통계잖아. 계속 해가지고 맞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맞아 보이면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볼츠만 이 입자 운동에 따른 분자들의 뭐 운동 방식 이런 걸 연구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물리학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뭘 탔냐? 생리학상을 또 못 봤잖아. 올해 생리학상. 이 생리학상의 이론은 대학교 이게 생투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이론에 나오는 거야. 마이크로 RNA라고. 지금 배운 RNA가 뭐가 있냐? mRNA밖에 없다 사실. 그지? 근데 세균들을 찾아보니까 세균 일부는 단백질을 조절할 때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세포가 거대하고 핵에서 소포체가 있고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번역해서 단백질이 꼬이면 머리카락 이런 패턴이 있는데 세균은 요만해가지고 여기 핵이 둥둥둥둥 떠다니면 이 새끼를 가지고 세균이 어떻게 복제가 되지? 어떨 땐 복제가 되고 어떨 땐 복제가 안 돼? 조건이란 개념이 없잖아. 얘는 무슨 꽃이다 동물이다 하면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은 수분이 일어나고 수정이 일어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다음에 새로운 싹을 틔우면 다시 생명체가 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새끼들은 어느 때 체세포 분열하고 어느 때 체세포 분열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다 약을 뿌리면 어떤 애들은 죽지만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먹여도 변이가 일어나면서 그걸 저항하잖아. 결국은 진화가 일어나잖아. 이 새끼들 어떤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지를 연구해 보니까 얘네들 DNA에 근데 세균 DNA는 두 가닥 DNA도 있지만 한 가닥인 경우도 있어. DNA가 왜냐면 두 가닥이면 사람처럼 DNA가 두 가닥이면 유전자 정보가 보완이 되잖아. 그래서 어쩌다 이쪽이가 두 가닥이 사다리처럼 그래서 여기가 A, T, C면은 여기가 T, A, G잖아. 근데 방사능이나 어떤 화상을 입어가지고 분자가 파괴된다고 한들 여기가 이 사이가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잘 파괴가 안 되는데 어쩌다 강한 화상을 입어서 몇 개가 파괴됐다고 쳐봐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A니까 T고 여기가 T니까 A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웬만하면 손상시키기는 힘들어. 거기다 진짜 핵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사람한테다 피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돌연변이가 몇만 년 단위로 일어나니까 진화의 속도가 늦어. 근데 코로나는 몇 개월마다 진화가 되잖아. 이 새끼들은 DNA가 그러니까 핵이 DNA가 아니야. RNA야. RNA가 꼬여 있으니까 한 가닥이야. 이렇게 있는 새끼가 이게 탈락이 되면 A가 와도 되고 T가 와도 되고 G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돼. 그러니까 단백질이 수시로 바뀌어. 근데 그러면은 어쩌다가 좀 가열하면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리나? 그건 아니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어. 조각조각 나가지고 임시 뚜껑이 있어. 임시 뚜껑이 마이크로 RNA야.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라는 거를 찾아낸 거야. 이게 전체 사람 같은 경우에는 DNA가 워낙 복잡하고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가 있긴 하지만 발견하기 힘들어서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오류인가? DNA 조각이 떨어졌나 하고 무시했었거든. 근데 계속 어떤 특정 패턴에 이 뚜껑이 생겨 있는 거 이게 왜 생겨 있는 거지 하고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어떨 때 떨어져 때로는 그리고 어떨 때 붙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붙어 있을 때는 번식기가 아니고 이 새끼가 떨어지면 번식기가 돼. 이런 개념. 또는
요런 애들이 요렇게 있다가 이게 만약에 A, T, C라고 해봐. 근데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전체 그 세균이나 동물의 핵에 들어가가지고 단백질 끝에를 연장시켜서 기생을 하는 거잖아. 근데 기생해서 붙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게 하필이면 A, T, C 해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여기가 못 붙어. 분해되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박테리아의 면역 방식이야. 이걸 알다 보니까 그래? 그럼 사람 DNA도 약간 화상이나 약간 반사능을 매겨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ATC였으면 TH일 텐데 약간 화상을 입혀서 여기 손상 입힌 다음에 이 뚜껑을 덮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앞으로 영원히 복제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의 코로나 패턴을 알면 코로나 패턴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서열을 가서 붙여버리자. 코로나가 발현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RNA 연구를 해서 병치료를 하는 개념을 개발을 해냈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시작되는 거, 생명체가 노화되는 거, 생명체가 병이 걸리는 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DNA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돼서 평소에 안 만들던 단백질을 만드니까 코로나가 기침하면 코로나가 퍼지는 거지, 사람이. 근데 암이라는 게 딱 그렇거든. 암이라는 게 어떤 스트레스나 그 방사능 같은 데 핍박돼서 DNA 입자 자체가 오류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나는 암세포로 전직을 한 거잖아. 취직을 해서 계속 난 암세포니까 암물질만 만드는데 그 암세포의 패턴을 이젠 알거든. 게놈 분석을 해가지고 지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암세포한테다 마이크로 RNA를 가서 붙여버리면 암이 치료돼. 그래서 아까 그 단백질이 어떻게 꼬이는가 그리고 마이크로 RNA를 가서 붙인다까지를 조합을 하면 너는 암으로 죽을 일은 없어.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엄청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는데 아무도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줄 몰라 지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세상에 그거를 선을 잡으세요. 앞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어른들이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걸 모를 거 아니냐 지금. 암이 정복된 거야 지금. 이거를 상용화 안 해서 그러지 기술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몇 분 안 지났어. 최대한 천천히 해야 돼. 빨리 나가면 작년 것도 하자. 노벨 물리학상을 작년 거를 할게. 화학상은 뭘로 타는지 모르겠네. 파장 F는 T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파수의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18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를 의미한다 정도로 알면 돼. 그러면 빛의 파장을 조절하면 파장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이거 파장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초라고 하니까 단위로 따지면 아토처 단위를 초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랑 관련돼 있다고 할게. 진동수와 그러니까 주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의 진동 주기를 10의 마이너스 18수라고 할게. 그럼 진동 주기를 알면 파장을 아니까 그러니까 진동수를 아는 거고 진동수는 또 파장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8초라는 어떤 빛의 진동 주기를 알려주면 진동수랑 파장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워낙 짧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짧은 파장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파장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자의 흔들리는 진동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입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까지 이론으로는 전자가 구름이고 관측이 안 된다, 양자역학으로 넘어간다라고 해버렸는데 물론 양자역학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했잖아.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때리면 튕겨 나가니까 모른다고 했지.
근데 겁나 미세하게 빨리 때려가지고 이게 내가 팍 해서 사진이 딱 바로 나오면 얘가 절로 가기 전에 딱 여기가 얘가 튕겨서 딱 가는 순간에 딱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정확한 거지 사실. 겁나 파장을 짧게 해서 때려버리면 전자를 관측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관측하는 전자현미경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에 따라서 원자를 관측하게 된 거야. 사실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원리에 따라서는 원자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이야. 근데 전자현미경 사실 1950년도에 개발됐는데 전자현미경이 점점 정밀 전자현미경으로 바뀌거든. 정밀 전자현미경으로 바뀌어서 지금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전자현미경이 된 거야. 전자는 안 보이는 게 정상 아니야? 양성자도 안 보이는데 전자의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도 이론상으로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도 단순하게밖에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기 수소가 있어. 그러면 수소가 여기가 1층이지. 여기가 2번 위치지. 그럼 수소를 이 자리에다 위치를 시켜. 이렇게. 그럼 여기에 1층이 여기에 2층이 되지. 그지? 여기에 있는 수소를 양이온화 시켜서 고정시켜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에다가 전자 스파크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선이나 감마선 같은 걸 줘서 얘가 일로 가게 만들어. 그러면 얘가 일로 가게 만들면 얘가 일로 안 돌아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되게 빠른 전기준을 줘서 일로 가게 만들어서 일로 갔을 때 가자마자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서 전자를 튕겨나가게 해. 그럼 얘가 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돼. 그러면은 진동수가 겁나 빨라지지. 그럼 파장이 짧아지지.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미친놈들이 많다. 그때 요때 나오는 그 스파크나 빛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관측하면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도 또 물리학생의 작년 화학성까지만 합시다. 대충 뭐가 탔는지를 알아두면 재미는 있거든. 작년에가 코로나로 타지 않았나 근데? 아 양자점? 나 양자점은 잘 몰라. 액점 만드는 건데. 양자점 문제 잘 모르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다 사실. 됐어. 이거 나노 입자에 관련된 개념은 너무 전문적이라서 사실 잘 모른다. 됐고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화학평형 할 건데 화학평은 뭐냐? 가역 반응 상태에서 그 특정 온도나 압력 조건에 물질들이 있는 비율은 일정하게 존재하더라고. 동적평형을 이루면서 동적평형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증기평형 상태의 그림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화원이고 화투구 간에 뚜껑 닫아 놓으면 최종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줬을 때 증발속도, 응축속도가 같아졌을 때 우리는 화학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지되는 건 아니니까 동적평형이다. 이 동적평형이 일어났을 때 이 여기 있는 공기에서의 기체가 들어있는 비율은 특정 온도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가 많아지고 증기압이 올라가더라.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온도와 증기압은 비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온도와 증기압은 관련이 있더라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라는 게 왜 여기서 정지된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식으로 정리해서 A라는 애가 B로 넘어갈 때 정반응 속도가 V1이라면 B라는 애가 A로 돌아갈 때가 V2. 혹시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다면 A가 B로 된 다음에 B가 다시 A로 돌아온 거니까 이동 안 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놓는 게 동적평형식이야. 정의 상태로는 동적평형이라는 거는 정반응이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다. 짧게 써놨죠? 이게 평형의 정의야. 그래서 근데 정반응 농도랑 역반응 상태의 그 생성물질, 반응물질의 농도가 같다는 게 아니고 속도가 같다는 거다 보니까 농도의 비율은 어떤 조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서 그림만 보고 설명하면 HI를 H2랑 I2로 분리한다 치면 초반에 HI만 가지고 온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얘는 H2랑 I2로 분리될 테니까
초반에 HI가 많으면 이 화학 반응에 재료가 많으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겠지. 서서히 재료가 줄어드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겠지. 컸다가. 근데 역반응 속도는 재료가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없었지. 그러니까 역반응 안 했겠지. 하지만 정반응이 생김에 따라서 역반응 물질 재료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V2가 점점 커지다가 V2는 0에서 어떤 X 값이 된 거고 얘는 어떤 뭐 Y 값에서 X 값을 바뀐 거고 V1, V2가 X로 돼버리면 V1, V2가 같아지는 거니까 평형이 돼버린 거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일정하긴 하겠지만 이라고 해서 동식평형, 화학평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어떤 뭐 1기압 25도 시상의 N2O4와 NO2의 농도 비율 차이는 0.0337이랑 0.0126이니까 어느 한쪽에 N2O4만 넣거나 어느 한쪽에 NO2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자의 개수가 1, 2, 3번 실험이 다 똑같다면 최종적으로 2번 결과로 수렴할 것이다. 평형 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용도시면 얼음이랑 물이랑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식 자체 H2I2가 EHI 되니까 1대1대2로 반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동적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1대1대2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굳이 한 번 더 써놨어. 왜냐면 간혹가다 착각하니까 개수랑 평형 농도는 상관이 없는 거다. 밑으로 넘어가서 최종 식을 정리할 때 이 그 평형상수 K로 정리하는 평형상수 K가 의미하는 건 V1 대 V2의 비율을 표시하는 거다. 그러면 V1이 얼만큼 진행을 잘하느냐, V2가 얼만큼 덜 돌아가느냐를 수치로 나타내려면 V2분의 V1으로 표시를 해서 V1이 크고 V2가 작을수록 전체 숫자가 큰 거고 그럼 V2분의 V1을 K라고 정해 놓는다면 K 값이 크면 대체적으로 정반응이 잘 진행되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니까 평형상수 K를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이 반응이 어느 정도로 잘 재료가 생성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잖아. 대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없냐? 그러면 V1 나누기 V2를 K라고 하는데 V1은 사실 또 3권에 나오긴 하지만 V1은 K1에 그러니까 A가 B가 된다고 하고 이걸 속도상수 K라고 하면 KA가 V1이잖아. 그럼 이거를 K-1이라고 하면 그러면 역반응 V2는 K-B잖아. 이걸 분모로 나누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속도 비율로 하면 안 되지. 속도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쳤다리. 정반응 속도 상수가 얼만큼 빠르고 역반응 속도 상수가 얼만큼 느리냐에 따라서도 비율을 정한다면 혹시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반응 속도 상수, 역반응 속도 상수의 V1식은 정반응 속도 상수의 물질 A의 농도를 써놓는 건데 물질 A의 농도를 써놓는다고 하면 혹시나 물질 A랑 생성물 B가 식이 어떻든 간에 내가 1몰씩을 넣는다고 한다면 속도 상수가 반응 속도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양만큼의 생성물이랑 반응물을 반반씩 집어넣었을 때 이게 생성물이 줄어들고 반응물이 늘어난 쪽으로 얼만큼 이동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면 얘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고 대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지. 50개 넣었는데 재료가 50개 넣었는데 정반응 재료가 더 빨리 소진돼서 역반응 물질이 생기면 그럼 정반응이 빠른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K로 얘기해야 되는데 V로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K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 K 값 그러니까 그러니까 K라는 거를 평상수 K는 속도상수 K1이랑 K-1의 비율인 거지. V1이랑 V-1이 아니지. 근데 K1이랑 K-1은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A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얘를
K1, K-1 아니 이렇게 평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K1, K-1은 B가 혹시나 같은 상태라면 V2가 같은 상태라면 K 값의 비율은 K1 스몰 K지 이건 라지 K다. 라지 K는 평형상수, 스몰 K는 속도상수인데 마이너스 1 나눠 놓고 요거를 달리 써 놓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A분의 B가 된다는 거지. 이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직 속도상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반응 농도 비율 대 생성물 농도의 평형상태의 농도 비율이 K 값이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속도상수식 셀 때 개수 같은 거는 위에 지수로 올라갑니다. 이거 지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니? 지수 맞지?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암모니아식으로 따지면 N2H2의 세제곱분의 암모니아 물농도의 제곱이 평형상태 농도를 이 숫자에다 집어넣는다면 평형상수가 되더라. 됐죠? 그렇지? 그래서 평형상수 실험 확인은 됐고, 근데 평형상수식은 상태가 다르다면 기체에 가까운 애들만 남겨놔. 여기 상태가 같으면 균등한 평형 반응식인데 상태가 다른 물질이 껴있으면 불균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탄산칼슘의 예시를 들어본다고 치면 탄산칼슘 고체 기체가 있으면 고체는 무시해도 돼. 기체 운동에너지 형태만 측정하는 게 더 편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다 뚜껑 닫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빈 공간을 거의 채우는 건 기체니까 기체만 고려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탄산칼슘 일부가 분해돼 가지고 여기 바닥에 깔려 있고 이 탄산칼슘 분해해서 CO2가 여기를 가득 채운다면 여기에 양은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보다 훨씬 현저하게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는 거야. 생략하는 거야. 그럼 요거 식상으로 원래라면 이렇게 쓰겠지만 이런 건 안 쓰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더라. 그래서 기체의 평형상수식은 그냥 CO2 농도만 쓰면 되더라. 근데 굳이 기체인데 CO2 농도를 쓸 필요가 있어? 압력으로 쓰지. 해가지고 증기압만 쓰면 그 해당 그 빈 공간의 물질의 압력만 쓰면 기체는 압력이 평형상수다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평형상수 구하는 이것도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쉬는 시간 하자.